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랑 제가 했던 경험이랑 좀 맞닿아 있어서 저는 김혜경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저희 닉네임 문화가 소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약간 요새는 부캐라고 자기 주캐 말고도 부 캐릭터가 유행하는데 저는 부캐로 말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는 정책 연구팀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가 좀 더 IT 기술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지금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카에서 앱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정치학 석사를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IT 기술에 관심 많은 사회과학도고 앞으로도 사회과학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IT 기술을 갖고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2018년, 17년에 이제 참여했던 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검증위원 조교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자력을 발전소를 계속 건설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이제는 태양열이나 이런 어떤 신에너지로 넘어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제 공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소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타다금지법에 관련된 현상을 좀 보고 참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이 한국형 뉴딜에 관한 생각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어서 우선 저의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한국형 뉴딜은 되게 세세한 부분이 많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제 경험 중심으로 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한국형 뉴딜의 방향성은 박광길 소장님이 소개해주신 것과 같이 추격형 경제, 선도형 경제로 가고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그리고 노동 부문에서는 표용사회로 가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성이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잘하던 거 더 잘해보겠다라는 걸 기지로 내세워서 선도형 경제를 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문에 있어서는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 아이디어에 되게 큰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봤을 때도 앞으로 이제 더 점점 지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걸 봐서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방향성이고 동시에 이 그림을 크게 기둥은 디지털과 그린으로 추진력을 얻고 디딤돌은 고용사의 안전망으로 챙기겠다라는 것이 큰 그림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 사이에서도 그럼 뭐가 키워드인가에 관해서 사람들마다 주목하는 바가 다를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크게 요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들리더라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 댐이었고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는 모빌리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보도 자료의 예산안인데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활용하는 즉 데이터 댐이라 불리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데이터 댐을 통해서 모든 산업들을 스마트 산업, 스마트 의료, 스마트 물류 이런 식으로 모두 스마트한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핵심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제로 에너지화 등등도 있지만 특히 전기 수소차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좀 더
좀 더 그린하게 바꾸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IT 기업에 일을 하고 있고 또 모빌리티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디지털 뉴딜에서도 보시면 자율주행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린 뉴딜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더 그린한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의문이 들었던 바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포용 사회의 핵심 계층인 자불관 청년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의구심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이 정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요 과제가 목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되게 재밌게 본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정책들이 이전부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꾸준히 얘기됐던 바고 꾸준히 주목받은 이슈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실제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령 차량이나 숙박, 여행 공유 서비스 등등이 저는 아까 박광계 소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플랫폼 산업, 그리고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발전될 만큼의 어떤 정책 기반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모빌리티에 관해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 한국은 모빌리티의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보면 최근 모빌리티 혁신이라고 불렸던 서비스들, 우버와 플러스라는 카풀 서비스, 그리고 타다까지도 사실 다 서비스를 접는 수준을 밟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우버 타임라인이고 두 번째가 플러스의 타임라인인데 2013년에 우버가 들어왔고 플러스가 2016년에 들어왔고 타다도 지금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서비스들 모두 지금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고요. 이 중단하기까지 국토부나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서비스들이 또 접게 되는 또 수준을 밟았던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역시도 KPMG라고 자율주행을 평가하는 주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 자율주행 준비 지수를 20개국 중에서 13위에 올렸고, 또 이번에 평가한 것도 2단계 더 내려왔는데, 그럼 왜 내려왔는가를 보면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순위, 이게 지금 16위, 7위, 4위, 19위거든요. 요거 평균을 했을 때 14위라는 건데, 뭐가 그럼 안 좋냐를 보면 16위가 Policy and Legislation이고 19위가 Consumer Acceptance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이 자율주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법과 제도가 이걸 좀 더 서포트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법과 제도가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산업 간 융복합이 발생하는 분야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산업과 이 IT가 결합이 돼서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기존 산업이 신산업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요 신산업 부문에서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도 정의가 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클 경우에 신규 사업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분명히 이제 뭐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요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전 방식으로 산업을 유지해 오신 분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안전망을 지원을 해주면서 신산업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서는 그냥 좀 가장 쉬운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나 신규 사업자의 후생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신산업 및 신규 사업자의 도입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또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조합의 형태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가 잘 규합되어 있는 반면에 이익을 누리게 될 소비자 다수의 이익은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아직 말 그대로 정말 신산업,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모으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장 내 이해 집단 간의 자율적인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법제도나 정치적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좀 더 기존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중고차 시장이에요.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레몬마켓이라고 이야기가 주로 되는데 왜냐면은 내가 중고차를 사고 싶어도 이 중고차가 정말 이전에 어떻게 굴러먹은 차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업자들이 또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장 원리가 작동되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지만 지금 이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영세하고 각각의 담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정확히 소비자에게 정보가 소비자 전달되기 어렵고 그래서 소비자 이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조금 더 다른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열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이슈가 검토 중인데 근데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 있는 요 기존 목소리 가진 이 업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요 시장은 그래도 좀 특이한 게 대기업들이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대등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양상인데 이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어떤 혁신을 좀 일으켜 보고자 하는 시장들이 목소리가 균등하게 내고 있지 않아서 한 단계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지점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좀 더 외면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신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어린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나 좀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산업 일자리를 당연히 좀 더 보호받아야 되지만 신산업의 일자리도 앞으로 더 보호받아야 되는 일자리인데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규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내 권리를 어떻게 좀 더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자기들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 일자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혹은 또 신산업이 나아가야 할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 요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목소리가 균등하게 좀 더 얘기될 수 있을 만큼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도
나왔던 요 단어가 단순 저숙련 공공 일자리를 넘어서 디지털 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존 산업과 신산업 일자리가 충돌을 했을 때 지금 정치권의 구조상으로는 기존 산업에 계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 정부 부처에서도 좀 더 신산업의 목소리를 기울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부처 신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타다사들이나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혁신, 가령 단순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신교통 서비스과를 모빌리티 정책과로 바꿔서 좀 더 신모빌리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신산업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더 들어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아이디어로서 좀 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좀 더 일반적인 대중의 목소리를 규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공론조사라는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좀 써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좀 더 사람들한테 이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너네 이제 요 정보를 얻고 났을 때 너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찬반 입장을 다 들려주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적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여론의 목소리, 그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런 지금 혁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 이슈라서 이런 방식의 정책적 수단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결정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뽑힌 주체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신고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걸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나는 이걸 듣고도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겠어라고 이제 또 다르게 결정을 하기도 한 사례를 봤을 때 좀 더 공론조사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그 정제된 여론을 듣고 그런 여론들을 정책적인 것까지 이어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차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국형 뉴딜이라는 방향성에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